기업의 이윤 파이는 총수입, 이게 총수입이죠. P 곱하기 Y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바의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Y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Y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총수입에 있는 Y 대신에 생산함수에 있는 Y를 쓴다면 기업의 이윤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가격 곱하기 A의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총비용. 그래서 WL, 그 다음에 자본비용, RK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보겠지만 P라든가 여기 제가 표시를 할 텐데요. P라든가 그 다음에 W라든가 이제 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라든가 웨이지라든가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사용료 R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커피의 가격 P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서 자바가 선택해야 되는 건 바로 자바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K와 L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A는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K와 L을 잘 선택해서 자신의 이윤 이 전체겠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가격이 일정하다 혹은 주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P와 커피의 가격이고요. 자, 웨이지 그 다음에 레이버의 가격 그 다음에 R 캐피탈의 가격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시장을 가정하냐면 가격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시장이 세 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여러분 경제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의 사실 개수만큼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세 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커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R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자본의 가격이니까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세 개의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시장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수요자들도 무수히 많고 공급자들, 생산자들도 무수히 많아서 그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겠죠.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이제 커피 회사는 커피 시장에서도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피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에서 결정되는 W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웨이지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자본시장도 완전 경쟁적입니다. 그러면 자본의 가격도 자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자바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격 수용자, price taker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결국 P와 W와 R을 주어진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겠죠. 생산함수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같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노동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을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위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하지만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면 노동을 아주 조금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이 사실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고요. 델타 L이 아주 작아질 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L 분의 델타 Y라고 쓰면 바로 추가로 늘어나는 죄송합니다. 노동의 한 단위가 델타 L이 되고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 수준이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면 바로 L이 한 단위 늘어날 때 Y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 이것을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정의하고, 편의상 자본이 요만큼 늘어날 때 산출량이 얼만큼 늘어나는가, 델타 Y만큼 늘어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델타 K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델타 K가 이렇게 작은 값이 아니라 1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델타 Y가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의 증가분이 자본을 10단위 늘렸더니 에스프레소 머신을 10대 늘렸더니 커피 생산이 100개 더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100 나누기 10이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나요? 1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10이 뭔가요? 실제로는 캐피탈을 10단위 늘려서 생산을 100단위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10과 같아요. 자, 이 10을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난 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투입해서 100, 10개 추가로 투입해서 추가로 생산한 게 100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대당으로 표현했을 때 대당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노동이면요 10시간 추가로 투입해서 100개를 더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10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12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노동 1시간 추가로 늘렸을 때 바로 10개 더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델타 Y를 델타 L로 나눠준 것이 바로 노동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적인 생산량이고요. 델타 Y를 델타 K로 나눈 것이 바로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델타 K와 델타 L이 아주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이제 미분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미분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통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미분한다고 하면 x의 제곱 이런 걸 미분한다고 하면 이런 기호를 쓰겠죠. dy dx 이런 식을 표현을 쓰고요. 이거는 y가 y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x 하나만 있을 때는 이 미분 기호 d를 사용하고요. 이제 y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x도 있고 g도 있다면 이런 경우에 x에 대해서 미분해라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g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도 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또 존재하면 그럴 때는 편미분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partial derivative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d를 꺾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d를 쓰지 않고 이걸 꺾어서 dy, partial dy, partial dx인데요. 그냥 dy, dx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지 않고 이런 기호를 씁니다. 지금 생산함수는 K도 존재하고 L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D를 쓰지 않고, 왜냐하면 K도 있으니까 Y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 K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 MPK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